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오늘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뇌전증, 흔히 간질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약물로 좀 조절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발작이 멈추지 않아서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런 난치성 뇌전증은 어떤 상태고 또 어떤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손영민 교수님 모시고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손영민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주제를 두고서 토론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난치성 뇌전증, 정확히 어떤 증상을 좀 말하나요? 뇌전증은 말 그대로 과거에 간질이라고 했던 병인데 어감이 안 좋고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 병명을 바꿨습니다. 뇌전증, 즉 뇌에서 전기가 나오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난치성이란 말은 병이 잘 낫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약물로 반응이 없을 경우에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2가지 이상 약을 사용할 때 대부분 전체 한 70% 정도는 발작이 조절이 잘 되는데 나머지 30% 정도는 2가지 이상, 3가지, 4가지를 써도 발작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난치성 뇌전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발작만이 아니고요. 발작으로 인한 그 후유증, 그 다음에 인지 저하, 사회적, 정서적 기능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게 가장 이제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기에 미리 저희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난치성 뇌전증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들어갈 때는 어느 시점에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써도 그게 충분한 용량까지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발작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를 하게 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수술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소적으로 작아야 되고 여러 부위가 아니고 단일한 병소여야 되고요. 또 그 부위를 잘랐을 때 그 뇌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발작은 사라졌는데 불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조건들을 저희가 잘 따져서 고려를 합니다. 네, 수술을 원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는 점 말씀 주셨습니다. 수술 전에는 어떤 검사들을 시행하나요? 그래서 수술 전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뇌전증 수술을 하기 전에 제일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것들은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고 MRI, PET, 신경심리 검사 같은 그런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한 결과 그 부위는 제거할 수가 있겠구나, 기능 저하가 없겠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나면 수술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결과를 이 환자는 수술할 수 있겠구나, 어떤 방법으로 하겠구나 하는 거를 회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다학제 회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다학제 회의를 통해서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회계학과, 신경심리사, 간호팀이 함께 이제 자리를 해가지고 수술 적응증이나 절제 범위나 어떤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기능적인 저하 등을 예측을 하는데 활발한 토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신문해파를 거칠지, 신문해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술을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거든요. 신경과 의사인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직접 수술을 하시는 줄 알고, 근데 저는 이제 직접 집도하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신경과 의사가 이제 이 뇌전증 수술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팀이에요. 저희는 이 뇌전증 수술 팀 안에는 전적인 그 수술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전 지휘를 맡는 게 저 같은 신경과 전문의가 맡고, 그 신경외과 선생님은 독주자, 그러니까 이제 돋보이는 그 독주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보다 팀이 더 앞서는 하나의 팀 플레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술인 만큼 많은 의료진 분들의 협진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비디오 뇌파 검사라는 것이 좀 생소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검사인가요?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입원해서 진행하는 뇌파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뇌파 검사 자체가 동영상을 동시에 촬영을 하죠. 그래서 비디오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비도네파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많은 인력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체 뇌파 검사 그리고 SEG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좀 얘기를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SEG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스테레오 EEG라는 게 입체란 말이죠. 과거에는 뇌 안에다가 전극을 넣어서 뇌파를 찍을 때 그냥 뇌 표면 위에다가 전극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개골을 크게 열면은 그 밑에 출혈도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고 그 뇌압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통증도 상당히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 이거는 미세한 전극을 삽입을 해서 전극을 통해서 바깥쪽과 뇌 깊은 안쪽을 동시에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크게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이나 출혈이 훨씬 적습니다. 뇌라는 거는 3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안쪽 신호도 굉장히 중요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SEG 검사 과정,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수술실에서 작은 구멍을 드릴로 뚫고요. 전극을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보통 최근에 넣고 있습니다. 잘 들어간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수술 후에 CT하고 MRI를 같이 병합을 해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보통 수술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로봇을 최근에 이제 활발히 활용하는 게 이 수술의 시간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과거 대비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전후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살펴고 나서 병실로 다시 간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도네파 검사실에서 비도네파 검사를 1주 정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파악하고 나면은 언어의 중추 영역이다, 운동의 중추 영역이다, 시각의 중추 영역이다. 그럼 여기를 자르게 되면은 장애가 남겠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잘 고민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죠. 그 SEG 검사는 수술 전에는 대부분 환자가 모두 다 시행을 하시나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비도네파 검사를 1차를 거친 다음에 선별을 해서 이제 2차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자가 다 SEG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 인력이나 모든 인프라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보통 두피네파랑 MRI, 페트 같은 검사를 통해서 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선택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난치성 뇌전증 치료에는 수술 방법들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을까요? 수술을 대부분 우리는 잘라내는 절제술을 생각을 하거든요. 절제술을 하고 나면 완치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절제술은 완치를 목표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완치라고 하는 거는 완치를 위해서 또 많은 뇌 영역을 절제를 하다 보면 정상 조직을 안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정상 조직을 건드리게 되고 이거를 득실을 따지는 거죠. 이 정상 조직을 뗐을 때 오는 어떤 손실과 발작이 없어졌을 때 오는 득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도 발작을 없애는 게 좀 이런 면에서 좋을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넓게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넓어, 도저히 이거는 큰 손상이 날 것 같아 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는 절제술을 하지 않고요. 보통 신경 자극술, 대표적으로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자극술을 많이 이제 차선책으로 하게 되죠. SEG 검사를 할 때 이렇게 가느다란 전극을 여러 개 삽입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검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치료적인 방법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극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0.8mm 두께입니다. 굉장히 1mm도 안 되는 두께고 전극이 적게는 한 6개부터 많게는 16개까지 전극이 쭉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 배열된 이 금속을 통해서 뇌파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줄을 통해서 뇌파가 전달이 돼서 뇌파 기계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전극이 뇌파를 측정하는 용도로 처음에 개발됐는데 보니까 이 전극을 통해서 고주파, 그 전기를 세게 가하면 주변에 이제 응고를 시킬 수가 있어요. 뇌에 약간의 그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뇌 조직을 약간 태우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주파 응고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전극을 넣은 상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술하면 상대적으로 뭐 통증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이 응고시키는 조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많은 조직을 건드리지 않죠. 단 좁다 보니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여기가 확실한 아주 국소적인 병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렇게 응고를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치성 뇌전증 치료에서 수술 전에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다학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부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SEG라는 정밀 뇌파 검사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정확한 분석을 진행한다라는 점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유는요, 발작을 줄이면서도 환자의 일상적인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수술 방법과 실제 치료 과정,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효과와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